인구 감소는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살고 싶어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이런 공간적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보시는 지도는 500m 격자 안에 단 5명만 살고 있는 면적이 얼마만큼인가 살펴봤더니 전체 인구 면적의 30%예요. 그런데 5년 전에 비해서 약 2.6%포인트 증가를 했는데 그 면적이 서울시의 3배입니다. 즉 그만큼 빠르게 또 넓은 범위에서 점유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2050년까지 장래 인구를 1km 격자 단위로 예측을 제 연구에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30년, 이제 25년 남았네요. 25년 후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의 87%에서 인구가 감소하거나 무거주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 법정리 단위로 살펴보았더니 지난 10년간 50명 이하로 살고 있는 법정리가 550개에서 약 650개, 100개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더 안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더 빠르게 무거주화 그리고 소멸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지향하는 바가요. 인구 유입, 거점 위주의 성장입니다. 말이 돼요. 청년, 중장년이 들어와야 그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을 하지만 사실은 이걸 시군구 단위로 평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경북 예천군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북도청이 마침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호명읍의 인구가 갑자기 증가를 하면서 지역을 지정할 때 인구가 갑자기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 지정에서는 빠졌지만 실제로 호명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구의 감소폭이 굉장히 가파른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2025년까지 집행된 것을 보니 50% 이상이 문화, 관광, 과 같은 데에 활용이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멸 위험이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데에 주로 투자를 할 것 같은데 비용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활 인구를 유입을 시키기 위한 데에 많이 돈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러한 공간적인 사각지대,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가소 지역은 군지파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행정경계를 넘나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행정경계가 지형적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하게 보았더니 정말 재밌는 건 우리가 광역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순천시, 보성군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인구 가소 지역을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전라남도 전체에서 이 인구 가소 지역에 대한 대응 전략을 꾸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인구 가소 지역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특성에서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현재 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이 시군구 단위로 인구 유입과 성장 그리고 산업, 문화, 관광 중심이라면 그것과 병행해서 인구 과소 지역이라는 읍면동 리 단위의 조금 더 좁은 단위로 한번 살펴보고 무거주화가 되고 있는 마을을 시도 또는 시군구 차원에서도 축소할 수 있는 이렇게 관리를 위해서 무언가 공간 구조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광역 차원에서 거점 연계와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소 사회는 인구 감소를 어떻게 단순히 극복해야 될 부정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어떤 양적 팽창에서 나타냈던 문제점들을 오히려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를 계기로 사회 질서를 구축하는 어떤 기회로 어떤 기회적인 요인을 탐색하는 어떤 그런 전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간 전략 은 어떤 전통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렇게 분산해서 똑같이 이렇게 균형 발전이면은 나눠서
분산해서 배치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나 시설 중심의 그리고 성과 지표도 어떤 시설 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러고 뭐 신도시를 건설한다든가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것이 이제 어떤 혁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씨앗을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했다면 축소 사회에서는 그것들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공간 전략에 있어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압축과 거점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그 인구 감소하는 지역 외곽 지역은 교통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이동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방식에서도 이제 어떤 인프라나 대면 중심이 아니라 AI나 디지털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들로 서비스 딜리버리에 있어서도 조금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성과 지표면에서도 이게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면적 대비 뭐 이렇게 인구수로 하면 그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게 나타나니까 효율적이지 않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어떤 생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재정 원칙에 있어서도 어떤 신규로 계속 뭐 신도시를 건설해서 뭐 신규로 공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가 되면서 이제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지역을 다시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좀 획일적인 어떤 정책을 통해서 출산 장려라든가 아니면 지역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성장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거죠. 지역이 각각의 다른 기초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을 제시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연대라든가 굉장히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소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더 나아가서 행정통합이라든가 행정구조 재편 뭐 이런 문제로서 어느 정도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공간 재편이라든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거점 중심의 구조와도 실질적으로는 지역을 다시 주목해야 되고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라든가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삶의 어떤 전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인구 지역에서 이제 정부의 예산이 좀 어떻게 배정되는 게 좀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위험도 AI가 이제 제시해서 위험도 수준에 따라서 예산을 일단 배분하는 게 정확히 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축소 사회에서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그 가장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주민 삶을 좀 크게 지킬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지역은 동일한 방식의 성장형 투자를 하더라도 정책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반대로 일정 수준의 거점성과 그 생활권 기능을 가진 지역은 같은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주변 지역까지 이제 포함해서 더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디가 더 위험한가를 그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때 정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AI를 예산에 이제 자동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 이제 결국 어느 지역은 유지를 할 것인지 어느 지역은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제 나아가야 될지 뭐 전환을 해야 되는 곳이 어떤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되면 조금 더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그리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지역의 규모라던가 아니면 인구 구성, 산업 같은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인구 감소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생활인구 개념에 주목하면서 2024년부터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산정에 있어서 요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인구 기준이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른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지역 경제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인가라는 의문을 이제 지울 수가 없다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주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그 지역에 실제적으로 활력을 줄 수 있는 유동 인구를 고려하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게
긴밀하게 정밀하게 설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좀 짚고 싶은 점은 데이터와 정책의 연결성입니다. 현재 많은 데이터 분석 결과가 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라던가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인구 감소 지역의 지적이나 뭐 예산 배분이 아무리 정교하게 이루어졌어도 이게 그냥 시군구 간의 어떤 지자체 간의 힘겨루기 인해서 결정이 된다면 사실 AI가 그려낸 그 굉장히 정밀하게 그려낸 지도는 굉장히 무용지물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더라도 이 결과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논쟁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뭐 도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정책적 언어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지정 시기가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안군 같은 경우 최근에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이런 지역이 인구가 조금 늘었다고 재지정에서 이제 제외가 되면은 되게 좀 비합리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인식이 많이 있었고 지원 자체는 이제 유지하는 걸로 이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89개 뭐 숫자를 유지한다고 쳤을 때 이제 그 개수도 이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구 감소 지수로서 이제 낙후된 89개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뭐 기간을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아니면은 뭐 기금의 금액을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원은 계속한다는 게 저희의 큰 방향이고요.